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1.4%를 기록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초라한 성적표라는 야당의 공세에 정부 여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방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 대표엔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서 배제돼 반발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등을 향해 불가피함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과 정부는 지난해 기록한 1.4% 성장률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일본에게도 밀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비판했고 한덕수 총리는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선방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저성장 국가인 일본보다 25년 만에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초라한 성적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 감세만 할 작정이냐며 법인세 감세 정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23위까지 올라갔고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7위, 2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세계 경제 쇼크 상황에서 선방한 결과라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은 일본과 미국보다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내수 촉진 감세이자 투자자 감세일 뿐이라며 부자 감세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률이나 우리가 국채 수지에 있어서도 쓴 것보다는 번 것이 더 많은 경상수지에 350억 불 흑자를 이뤘다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에 하나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 관련 야당 비판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예산의 폐단을 바로잡아 혁신 R&D에 집중 투자하려는 것이라며 R&D 예산 조정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나 성과 관리와 부정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급격한 예산 변화로 연구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앞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연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여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중대재해법은 국가폭력이라며 야당 협조를 압박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축시켰다며 글로벌 기조에 맞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천 계양구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 국민의 미래는 현역 의원을 5명 이상 확보해 투표용지상 기호 3번을 노릴 계획입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야권의 비례연합을 맹비난하고 국민의 미래엔 사심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의 미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 없이 엄선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국민의 미래 초대 당대표에는 국민의힘 선임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이, 사무총장에는 정우창 정책국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인천 계양구를 찾아 이 지역에 출마하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했습니다. 박촌역과 계양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한 한 위원장은 인천에서 일으킨 바람으로 전국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 동행한 원 전 장관은 지하철 9호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수건 사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8.6 운동권으로 활동하다 전향한 하문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연아 전 의원이 단수 추천됐지만 비대위가 재논의를 요청한 경기 고양정에 대해 공관위는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해명 기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 의원들도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구 이름에 올리면서 공천 갈등 봉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이재명계 학살 논란과 함께 공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6번째 공천 심사 결과 단수 후보 12명 중 천준호 비서실장과 강선우 대변인을 비롯해 박홍근, 김민석, 박주민 의원 등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문계 윤건영, 진선미, 김영배 의원도 단수 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과 강북을에서 3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비례 이수진 의원과 경기 성남 중원에서, 김한정 의원은 김병주 비례의원과 남양주 을에서 만납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지역구 경선에 붙여지면서 당이 계파 갈등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주로 비명계 의원들이 경선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관위는 선을 그었습니다. 비명이고 친명이고 반명이 없다고 첫 번째 회의에서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이 좀 비명계 후보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결과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는 노웅래 의원의 단식 농성으로 당대표 회의실 대신 당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판단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며 결국 선수를 한 명으로 정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노웅래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전략 공천 결과도 발표했는데 안기령 상금 부대변인이 서울 도봉갑, 영입 인재인 유동철 교수는 부산 수영,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충남 홍성 예산주자로 뛰게 됐습니다. 여러 대학이 포진한 서울 서대문갑은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는데 당 기준으론 45세 미만이 청년이며 절차와 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개혁신당이 공천 작업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역구 경선에서 여성과 청년 그리고 장애인 후보에 대해 25% 가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신당이 총선 공천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예정된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21대 국회회기 중 반납하기 위해 보조금 반환법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도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률가가 맞다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 헌법 제8조 2항에 따른 민주정당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는 2020년 총선에 위성정당이 차려지면서 최소 86억 원에서 134억 원까지 보조금이 투입됐다며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으면 134억 원을 토해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역구 경선에서 여성과 청년, 장애인 후보에 대해 25% 가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숙 새로운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연한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지지받을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며 환경 감수성과 양성평등 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해당 공약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폐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부처를 장관 없이 끌고 가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닙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성평등과 여성인권 성과를 퇴행시키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책을 당장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네, 공천 리스크.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당 내홍이 심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잡음이 적다고 평가가 되는 국민의힘은 쇄신과 감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공천 파열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컷오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현역 의원 컷오프가 되지 않아서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또다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잡음이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신 그 쇄신이 또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네.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을 했는데요.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호남과 제주 등 총 21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된 지역 중에서 현역 의원 5명이 호남과 제주에서 떨어졌습니다. 먼저 광주에서 조호섭, 이형석, 윤영덕 의원이 그리고 전북에서는 김수흥 의원, 또 제주에서는 송재 의원이 1차 경선에서 구배를 마셨고요. 네. 서울 지역을 살펴보면 이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구의 70% 이상의 단수 공천과 경선 후보를 확정을 했지만 이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컷오프된 지역구 현역 의원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현역 컷오프가 당초에 7명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5명이나 그 이하에 그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잡음을 최소화해서 안정적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정치 혁신이나 세대 교체가 없는 좀 쇄신이 부족한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용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이제 컷오프된 의원이 나오지 않았던 그 이유일 텐데 때문에 쌍특검법을 이제 다음 주 29일에 재의결을 할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말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과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서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고요. 네. 쌍특검법 현재 40일 이상 재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쌍특검법이 재의결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늦추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고요. 향후 발표될 컷오프 규모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이탈표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서 쌍특검법의 재의결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위성정당 시즌2. 네, 오늘 이 여당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네. 이 범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도 다음 달 3일에 창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21대 총선의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 또 이르면서 위성정당 시즌2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오늘 공식 출범을 했는데 당대표로 국민의힘 정책국장, 그러니까 당직자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네. 다소 이제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대표의 조혜정, 네. 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이 선출이 된 건데요. 4년 전 위성정당의 대표를 중진급 의원이 맡았었거든요. 네. 그때 상황과 비교했을 때 좀 파격적인 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당직자가 대표를 맡아서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은 이른바 한선교의 난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20년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당시 4선 중진인 한선교 의원이 맡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한 달 만에 퇴진한 바가 있는데요. 즉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속하게 마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범야권 비례정당, 비례대표 위성정당도 다음 달 3일에 창당한다고요. 네, 민주개혁진보연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3일에 창당을 합니다. 각 참여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에 경선을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추천목도 정했는데요. 민주당과 진보당 새 진보연합 모두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호남과 대구, 경북은 예외이며 현재 이상원 의원이 재선으로 당선된 울산 북구의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목도 정해졌는데요. 네. 후보 명부 30명 가운데서 진보당이 3명, 새진보연합이 3명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각각. 네. 시민사회단체가 4명을 국민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을 추천을 합니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51개 정당이 있었는데 그중에 비례위성정당이 35개였는데요. 네. 이번에 그 수를 넘으면서 위성정당이 또 한 번 난립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개표 시에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 수개표로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네.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네, 무너진 낙준연대. 네,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총선을 한 5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쳤는데 빅텐트가 성사됐나 싶었지만 11일 만에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빅텐트가 무너지면서 이 제3지대의 총선 전략 역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통합도 깜짝 놀라게 했고 네. 결별은 더 깜짝 놀라게 한. 너무 빨랐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버렸네요. 네. 정치 노선이 다른 두 세력이 합치는 게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11일 만에 두 세력이 일찍 갈라선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원인으로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이걸 이제 지목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19일에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총선 선거 캠페인과 그리고 결정권 이임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반대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 이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결별을 공식 통보를 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이 됐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꿈이 짓밟혔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공동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도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이라며 양측이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네, 한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결별하면서 개혁신당이 받았었던 보조금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5석의 이제 현역 의원을 이제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합당이 이제 파기가 되면서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앞서 개혁신당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5명으로 늘게 됐죠. 네. 늘면서 이에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미래와 갈라서는 과정에서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됐고요. 네.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게 되면서 뭐 보조금 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됐는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그냥 이것을 반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준석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입법을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도 뭐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네.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제 그 개혁신당은 공관위원장으로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오늘 또 이제 선임한 상황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이제 듣도록 하겠는데요. 김지수 아나운서가 그간 1년 동안 주간 이슈픽의 진행을 맡아서 또 수고를 해줬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신동진 앵커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른 방송에서 또 다른 네.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늘어난 한도에 맞춰 정부의 출자가 이루어지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여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방산 수출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 등 11개 법안이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야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선거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이 빅데이터 기업과 AI 기만적 사용 방지 기술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여야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총선 영입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 검사장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검찰과 싸워온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영입 인재는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창당한 데 대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훔치기 위한 특수 목적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미래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 정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법의 집행을 책임지던 사람이 위헌정당을 만들었다며 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이 이제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후보들이 선거를 뛸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는 획정되지 않았는데요. 선거구 획정은 선거에 앞서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일로 총선 주기인 4년간의 인구 변동을 반영해서 선거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 및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을 8개월째 어기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제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이자 획정위가 제시한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1일도 이미 지난 상황인데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6개월 전까지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의 입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이처럼 역대 선거구 획정일을 살펴봤을 때 이러다간 선거일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정해졌던 지난 21대 총선의 최장 늑장 기록을 경신할 판입니다. 어쩌면 올해는 이보다 더 늦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획정일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전북에서 한 곳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한 곳씩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여야가 전북과 부산 지역의 의석수를 놓고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획정이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텃밭 전북에서 한 석을 줄이는 것은 여당 편향적이라면서 부산을 한 석 줄이자고 요구해 왔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한 석 줄어드는 것을 수용할 리 만무하며 인구수 기준으로 선관위에서 획정한 것을 여당 원내대표가 그걸 양보할 권한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한 석을 양보하고 그걸 전북에 늘리겠다는 안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안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획정안을 손보는 것보단 원안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가자 해서 그 잠정 협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무시하고 그냥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1차로 보낸 그 안대로 하자.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존의 특례 지역으로 협의한 안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28일 날 원안 그대로 정개특위를 거쳐서 2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 이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제안한 획정안 원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례 구역만큼은 기존의 여야가 합의한 대로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는 29일 여야의 협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부는요,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또 비대면 진료도 허용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왜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건지 오늘 정책 토론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좀 벌여볼까 하는데 하나하나 좀 질문을 쪼개서 드려볼까 하거든요. 먼저 장윤미 부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선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정말로 좀 부족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정부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수준이 되려면 5천 명이 필요하다. 5천여 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게다가 고령화를 감안하면 2035년에 의사가 15,00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하지만 그 의사협회는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와 입원 일수가
OECD 국가 중에서 1, 2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정부랑 의사협회는 각각의 입장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봤을 때 의사수 부족하다, 아니다, 넘친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느끼는 지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응급실에 가고 싶은데 의사가 없다. 심지어는 서울 시내의 대형 병원 간호사분이 본인의 어떤 뇌출혈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수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의 방향성은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생명을, 환자들의 어떤 생명을 볼모로 이렇게 집단 파업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 분명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다. 의사수 2,000명?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과거에도요, 야당이 10년에 점차적으로 해마다 400명씩 좀 늘려보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되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이 이거 너무 졸속이다. 이거 의사협회랑 협의라도 했냐. 굉장히 반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아주 합리적 근거 없이 한꺼번에 2,000명. 그럼 의사협회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 예상되는 반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은 있었는가? 그 2,000명과 관련해서는 정말 한 해 수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좀 면밀한 검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2029년, 방금까지 나왔죠. 2035년까지 10,000명이 충원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를 해마다 2,000명씩 늘리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KDI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의료의 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게 비과학적인 수치다. 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명의 증원 규모가 적절한가요? 글쎄요,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게 뭐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KDI라든지 서울대학교 보건사회연구원에다가 이 용역을 줬을 때는 거기서 비과학적인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98년 이후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의 정원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고령화가 진행을 되면서 사실은 의사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요. 젊은 의사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동안 의사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그 통계를 보면은요. 20대 의사의 비중이 10%에서 한 4.7% 정도로 또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10%에서 19%로 오히려 좀 나이가 많은 의사분들이 더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령화가 함께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의사에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젊은 의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비율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의사수를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 기준으로 한 18,000명 정도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28,000명으로 10,000명 정도를 늘리는 이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0년에는 3,850명 정도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1만 명으로 6,000명을 넘게 증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지금 27년 동안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의사단체에서 계속적인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 그런 거 하면 의사 증원으로 이게 또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교수진과 또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2025년에 정원 확대는 350명만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부는요, 1980년대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 수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도 좀 엇갈리는데요. 이게 정부가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80년대에는 의대 정원 수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됐어요. 학생 수를 절반만 뽑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교수는 한 2배가 늘었고 임상 교수는 한 3배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이게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수를 오히려 줄이면 줄였지 늘리진 않았거든요. 그게 다 수급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에서는 지금도 이 학생들을 수련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2,000명을 한꺼번에 뽑게 되면은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라는 점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충분히 소통했다 이야기하지만요. 뭐 28차례 소통 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은 2,000명을 늘린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인문사회대, 저도 뭐 인문대를 나왔지만요. 학생을 2,000명이 늘어난다. 물론 각 대학으로 분산은 되겠지만 한 수백 명만 늘어나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의사는 또 교육 시스템이 일반 문과랑은 다르잖아요. 지금도 해부학 실험을 하면요, 학생들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촘촘하게, 지금도요? 왜냐면 뭐 시신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또 따어놔서 그 공간 같은 게 굉장히 마련이 이게 인프라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많은 학생들이 각각의 어떻게 배분될지도 강론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필요하니까 무작정 뽑겠다. 의사협회가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내년인데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성은 맞지만 이게 너무 좀 거칠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총선을 앞두고 어떤 국민 여론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비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또 의협과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서 28차례 논의를 했다. 자, 이렇게 밝혔고 또 그 이외에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을 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그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것 같은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의협 측에서는 정부는 의사협회와 공식적인 채널로 이미 28차례 정도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뭐 공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그 정책 패키지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수가 인상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어떠한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시민사회 각계각층 한 130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서 이번 정책 패키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뭐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 또 정부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의협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1월 15일경에 의협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다면은 공문이면 공식적인 루트 네, 의협에서 의대 정원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의협에서는 거기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의협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뭐 대화 채널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공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의사가 늘면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를 올려주고 계약제로 지역 근무를 유도하면서 필수 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강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의사협회는 지역과 필수 의료로 가기보다 오히려 과잉 진료가 늘고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내다봤는데 필수 그리고 지역 의료를 좀 살리려면 좀 어떤 장치,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병원을 가보면 대단히 인간적인 배려를 받는 데는 인상밖에 어렵죠. 병원 그래서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아도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근데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 수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외과 수술을 하든 소아과를 보든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봐야지만 그나마 수익을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수 더 늘 필요 없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인구수 자체가 급감하는데 왜 의사를 더 뽑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고령화에 진입하고 있죠. 과거보다 훨씬 또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사실 의사협회도 좀 뒷짐지고 있을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 하나가요. PA 간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PA 간호사라는 건 의사들이 원래 하는 업무를 좀 분담해가지고 보조하고 지원해주는 간호사 직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를테면 심정지 상태의 환자가 들어왔다. 의사들은 현장에 없어요. 지금 다 파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PA 간호사가 이 시술을 할 때 하나하나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예요. 왜냐하면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하는 건 의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하려고 했던 게 간호법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뭐 그런 환자들을 어떤 의료 행위를 자그마한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의료 시스템에서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PA 간호사들이 그렇다면 환자가 정말 죽음이 임박하고 정말 고통에 시달리는 데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과거에도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대량으로 파업을 하고 했을 때 다시 현업으로 복귀해서는 이 PA 간호사들을 고발하고 이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 우리의 공백을 메운 부분에 대한 어떤 괘씸죄의 성격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계속 해마다 의사들의 어떤 파업이나 집단 행동에 있을 때 되풀이 되는데 이런 간호법 제정에도 좀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의료 공백으로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정부는 사법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사 책임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까요? 지금 이미 2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갔습니다. 의협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 회장에 대해서 의사면허 정지에 대한 그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전 통지요? 네, 이분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라는 게 이미 정부에서 나가 있었는데 집단행동을 전공의들의 이제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이 나왔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뭐 말하자면 주동자로서 지금 의사면허 정지에 대한 사전처분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처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의견 진술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식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또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단 그 주동자 2명에 대한 처벌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2명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향후에도 주동자들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굳이 이렇게 가둬놓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인데 조금 더 심각한 경찰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이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규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에 대해서 이 의료 파업 상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 2명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나가 있고 아직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내용에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네, 그 지역에서의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의사가 배출이 돼도 그들이 과연 이제 지역에서 계속 하겠느냐.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2020년에 이분들의 근무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82%에 달한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의대 정원 충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인재 선발을 60% 이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방대학에 대해서 그 증원 규모를 조금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을 때 비수도권에서 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파격적으로 정주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가운데 계약형 진료 필수 의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도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주동자 구속 수사에 대한 적정성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죠. 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 중요하지만요. 지금 의사들 집단 반발할 때 사실 뻔하게 예상되는 수순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올릴 것 같았으면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당연하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 공백이 생기고 업무 개시 명령 내리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 현장을 이탈하고 있죠. 반발하고 있고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엄단 수사하겠다. 나아가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업무 복귀 명령에 따르면 기소유예 선처를 해주겠다. 이걸로 의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본인들의 향후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대화로 풀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찾을 것 같으면 정치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좀 묘책을 의사협회도 뭐 당연하지만 좀 양보를 하면서 좀 묘책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책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 두 분이 또 기다리셨던 정치 현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6번째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홍근, 천준호 등 친명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고 비명계 의원은 상당수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또 앞서 노웅래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죠. 또 오늘 국민의힘도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해서 86 운동권 출신 함은경 회장을 민주당 정청래 지역구인 마포 을에 공천을 했습니다. 자, 여야 공천 과정 각각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요즘에는 민주당 공천 과정이 참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회자가 좀 되고 있죠. 네, 너무나 정말 할 얘기들이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저희 코너에서도 거의 한 20-30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 얘기해 주시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조금 뭐 내분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김연아 전 의원이 고향 정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 단수 공천 지역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김연아 의원이 사실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아직까지는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크게 됐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3개월에 이미 내부 징계도 내려놓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단수 공천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철규 의원이 친윤계로 알려져 있죠. 인재영입 위원장 이철규 의원이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일단은 보류하는 것을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가 뭔가 내용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김연아 의원의 경우에는 글쎄 본인은 아직 형을 확정받은 것이 아니니까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추천 지역이라든지 단수 추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관위에서 지금 이철규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공관위 자체의 경선에서의 룰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 규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단수 공천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을 봤을 때 이게 아직은 형사적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뭐 재공모 지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예비 후보들 간에서 다시 점수 배분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건강한 경쟁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건강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독자적인 노선으로서 지금 공천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국민 한 사람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오늘 눈에 뜨는 지역구 공천 내역이 마포 을에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으로 사실 대통령실과 격돌을 했었죠,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거기에 함은경 이제 민주화 운동 동지의 회장을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권 청산, 86세대 이선 후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건 집권 여당의 전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권 여당은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 상당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1%에 머문 거는요, 이거는 정말 IMF 때, 그리고 세계 경제 금융 위기 때, 코로나 때 아주 분기점,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정말 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을 때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그렇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유독 왜 그러는가? 집권 여당이 답을 해야 됩니다. 국민 선택 받고 싶으면요,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장을 방문해서 보여주기식 행보를 할 게 아니라요, 물가 이렇게 잡겠다고 책임 있게 이야기하는 게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자세이자 책무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을 심판하는 게 여당의 총선 전략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민주당보다도 한 칸 더 들어가서 운동권을 청산하는 게 어떻게 시대 정신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함은경 회장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고 미 문화원 점거로 또 이렇게 수사를 받기도 했었고, 네. 운동권의 상징처럼 돼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 민주 진영에서는 거리를 두게 됐는데, 이런 상징적인 인물 정청래 의원이랑 붙게 하는 거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전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리는지 좀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네, 두 분이 마지막 이 질문만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네, 빵 터지셨는데, 남편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야, 삼고 초라를 통해서 공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만큼 공천 과정에 정말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김 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에서 성과를 과연 거둘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과를 거두려면은 일단은 뭐 지역구든 비례든 인물을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천관리위원장이면은. 근데 개혁신당이 얼마나 개혁적인 인물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뭐 민주당에서 이삭죽기라고 하죠. 이번에 뭐 공천 탈락한 분들 이 과정에서 또 얼마나 이게 현역들이 합류를 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갔을 때 지역구를 공천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공천 내에서 뭐 그 지역에 대해서 경선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들어가서 이분이 해야 되는 거는 비례 순번 정하는 것. 이것이 본인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고 가장 문제없이 해결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가근한 사이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이 어느 지역구 나갈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이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역구를 가서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례로서 국회로 입성시켜야 된다는 어떤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사실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짚어주신 대로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제3지대에서 전국에 다 후보 낼 수 없을 거잖아요. 지금 여야를 넘나들면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어떤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승리를 이끌어내온 전력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작은 판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사실 많았죠. 근데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어떤 요청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 김종인 세 글자를 넣으면 왜 이 두 세력이 쪼개졌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원래부터 자강론 해야 된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역할은 제3지대에서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